예, 저 한양대학교 신동민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와서 아주 쉽게,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더, 이 전시 갔더니 재밌었는데, 뭐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게 아주 쉬운 내용들을 같이 한번 고민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거는 기계 스마트화가 뭐고, 왜 데이터의 표준이 필요하냐, 이제 그 말을 좀 같이 고민해달라고 해서 제가 느끼던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고요. 먼저 디지털 전환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그림을 보면 우리 이제 유재석인데, 맨 그 왼쪽에 있는 건 진짜 이제 유재석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건 아주 이제 그럴싸하게 그려놓은 유재석이고요. 또 밑에 부분을 보면 이 사람이 유명해졌던 이제 춤인데, 자, 그러면 저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은 유재석의 그 그림과 밑에 아주 엉성하지만 그 사람이 뜨게 했던 그의 특징을 잘 살리는 게 있다면 누가 어떤 그림이 더 유재석을 표현할까? 위에 멋진 그림은 진짜 유재석처럼 생겼지만 아무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건, 저 친구가 예전에 저랬었지 라고 하는 그 특징을 사로잡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디지털 트윈, 그러면 지금 이제 돌아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로봇이다. 그러면 왼편에 있는 그림처럼 로봇하고 똑같이 애니메이션을 하고 그래픽 처리하면 이게 디지털 트윈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림인 거죠, 그림. 우리가 그걸로 현혹당하잖아요. 그런데 저 로봇이 가지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정보가 무엇일까? 그것만 잘 표현해도 그림은 조악하더라도 그 그림이 아니라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뭐냐, 어떤 핵심 요소를 뽑았느냐, 잘 뽑았으면 그게 디지털 트윈의 개념하고 더 가깝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DX라는 말을 하도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 이제 단계를 한번 살펴볼까 해요. 그러면 이제 디지타이제이션이란 말이 있고, 디지털라이제이션,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디지타이제이션이 뭐냐? 사진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사인하는 거, 이 서명하는 거 PDF로 만들어 놓은 게 그냥 디지타이제이션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만약 녹음이 됐다. 그 디지타이제이션이에요. 무슨 이제 어떤 소용이 있느냐? 그럼 이제 그거는 나중에 두고 볼 일이죠. 그냥 PDF를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뭐냐? 그 디지타이제이션 된 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사진을 찍었다. 그럼 이제 디지타이제이션이 됐는데, 이 사진을 다른 친구한테도 보여주고 그 사진을 보면서 추억도 회상해보고 어떤 쓸모가 있다. 이 디지타이제이션의 결과를 우리 업무에, 기업 업무에 뭔가 도움이 되더라 라고 하면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 되는 건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쓸모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디지털 전환은 다 저렇게 이제 전자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아날로그 돼 있던 거를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형태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했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전환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이 디지털라이제이션 된 그런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어도 그것들을 우리 기업에 어떻게 쓸 건가가 우리가 있는 현재 그대로의 업무 프로세스를 그냥 하면서 그것만 갖다 쓰지, 요거는 전환이 아니라는 거죠.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가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 디지털라이제이션 된 요 시대에 맞게 우리 업무도 하는 방식도 변한 거야? 그 업무 프로세스부터 생각을 해야, 그게 변환돼야 이 디지털라이제이션 된 결과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기술의 사용이 아니라 그 기술을 우리 업무에 쓰기 위해서는 우리 업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까지 돼야지 이게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픽스나 애니메이션에 현혹돼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세 가지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마트하고 자율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스마트가 지금은 다 이제 스마트 제조, 또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리드, 이런 형태의 스마트라는 말이 있는데, 인텔리전트 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예전에 뭐 80년대에도 보면 스마트라는 뭐 참고할 만한 게 있어서 제가 좀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업무의 목적을 정할 때 그러면 구체적이냐, 스페시픽하냐, 당신의 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가 돼 있느냐, 이걸 한번 봐야겠다라는 거죠. 막연히 아까 업무 프로세스 바꿔야 돼 라고 했는데 뭘 어떻게 바꾸지? 이 범위와 문제의 정의가 잘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현재 우리 상태가 어떻다라고 하면 측정 가능하지? 이게 이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냐라고 하는 측정 가능함이 있어야 되느냐? 참 잘했어요는 의미가 없는 얘기다. 기업에서. 예, 그래서 이제 매저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달성 가능하냐, 현실적이냐, 언제까지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드리는 이 데이터, 뭐 이런 얘기는 첫 번째 이 두 개의 단계에 주로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냐라는 것과 그 문제들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여기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참고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가 과거의 자료지만 가져왔습니다. 자, 스마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이 친구 또 제가 이제 잘 써먹는 사람인데, 이 친구가 누구냐면 사법고시, 지금 다 로스쿨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종이로 보는 사법고시 맨 마지막 사법고시 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사법고시의 마지막 사법고시의 최연소로 시험을 봐서 합격한 이 친구의 전공이 무엇이냐? 법대 혹은 사회, 뭐 이 정치, 외교, 이게 아니라 이 친구의 전공은 전자공학과 학생입니다. 저는 이제 그 엔지니어링을, 공학을 가르친 사람 입장에서 이게 칭찬할 일인지 뭐 혼내야 될, 야단쳐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사실이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의 이거 전자공학에서는 이제 밥 먹고 살기 힘들겠군, 뭐 검사나 변호사를 해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길을 갔나 봐요. 그래서 야단치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지? 애들의 자기의 미래를 누가 선택하게 하지? 보니까 대부분 부모가 선택을 하고 주변에 있는 친지들이 12월 달쯤이나 1월, 요즘 되죠. 너 삼성전자 합격했냐? 뭐 이런 식의 애들의 미래를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이 어른들의 이제 강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모르면 자기가 푸는 게 아니라 나 학원 보내줘, 뭐 이런 것처럼 잘못 키운 거죠. 이 친구는 야단칠 문제도 있지만 자기 길을 자기가 알아서 갔네? 그러면서 자율적인데?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러면 자율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요즘에 생각하는 자율의 어떤 대표적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문명의 이기가 뭐냐? 자율차죠. 자율주행차. 자율적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스마트가 똘똘한 게 문제가 아니라 똘똘한 다음에는 자기가 자율적으로 뭔가 의사결정도 하고 또 의사결정의 그 결과를 추진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화가 이 자율로 가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저 자동차를 보고 자율 자동차 했는데, 이 자율 자동차가 자율적이라고 하는데 그럼 데이터는 도대체 자율을 구현하는데 데이터가 어떻게 쓰인 거냐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처음에 이제 자율주행차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과거부터 우리 인류가 꿈꿔왔던 그런 문명의 이기예요. 내가 운전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하면 어떻겠지? 그래서 그 자율주행차를 자율적으로 운전하는 그런 기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똘똘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학적 문제를 풀었어요. 온갖 역학을 풀었겠죠. 뭐 온갖 미분 방정식, 뭐 우리 풀지도 못하고 하는 유일하게 풀 수 있는 건 이제 고3만 풀 수 있는, 대학생도 못 풀고 교수도 못 풉니다. 이제 고3만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 뭐 기가 막힌 문제를 풀어서 자율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현해 보고 싶었어요. 대단히 많은 노력들을 했죠. 그리고 많은 성과도 이루었죠. 그런데 저렇게 많은 문제를 풀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자율을 구현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자율주행차가 저런 문제를 풀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데이터라는 걸 가지고 쓰더라. 이제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이동하냐면 처음에는 이 자율주행차 봐보니까 쇳덩어리니까
운전자가 타가지고 이제 운전을 막 해요. 그러면 얘가 운전할 때마다 사진을 막 찍습니다. 사진을 막 이 프레임을 기가 막힌 허루지로 찍어요. 찍으면서 동시에 뭘 하냐면 그 장면일 때 이 사람은 엑셀을 밟았는지, 스티어링 휠을 뭐 3도를 틀었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그때 이 사람이 한 행동을 기억해 놔요. 계속 그게 쌓인 다음에 이제 뭐 하다 보면 인공지능 얘기 당연히 나오겠지만, 그러면 나중에는 사람이 쓱 빠져도 얘가 돌아다니면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이 사진과 가장 유사했던 그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았었지, 스티어링을 어떻게 했었지, 그러니까 그 기록을 가지고 흉내를 내줘요. 이러니까 이제 자율이 되는 거죠. 자율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사람의 행동을 과거의 데이터, 사진과 그리고 그때 사람이 취했던 그 기록들, 뭐 로그겠죠. 그런 것들을 기억해 놓고 흉내를 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자율이라고 하는 거죠. 야, 이거 보니까 어려운 문제 푼 사람들이 더 똘똘했을 텐데 지금 보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이 자율을 구현하더라.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현한 자율이라고 하는 게 뭐 굳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룰을 줘요. 야, 이거 덧셈이야. 그리고 데이터를 줘요. 3과 4야 라는 데이터를 줘요. 그래서 이제 답을 내라. 답이 몇이지? 7. 뭐 이렇게 룰과 데이터를 줘서 답을 구했던 것이 이제 과거에 좀 수학 문제를 풀고 또 프로그램을 했던, 이게 이제 과거의 프로그래밍의 그 패러다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룰을 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하고 답을 줘요. 자, 3과 4. 이럴 때 7이 나왔어. 그러면 야, 이 룰이 뭐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이거 덧셈 같은데? 뺄셈 같은데? 그래서 저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알아맞히는 것. 이게 이제 머신러닝이고 인공지능의 이제 기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밑에 있는 그 접근이 약간은 우세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보면 공통점이 위에 거나 아래 거나 공통적으로 준 거는 뭐냐면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주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데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현재 데이터가 어떤 양상으로 사용되고 있느냐라고 보면 제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저기 파란색 모집단 이렇게 돼 있어요. 모집단은 뭐냐면 자,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의 키의 평균은 얼마일까요? 전 세계 인구의 키의 평균은 몇일까요? 이건 누가 아느냐? 딱 한 존재밖에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는 몇 명이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모집단의 성격이죠. 근데 인간은 그 모르는 세계를 알고 싶은 게 이제 우리의 욕망이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집단을 이제 알고 싶은 거죠. 전체를 다 알고 싶은데 그런 역량이 안 되니까 그 일부의 데이터를 따와서 소위 말해 샘플을 만드는데, 저기 제가 샘플에 그릴 때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그린 이유는 그 샘플링도 엉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대표성이 있느냐 잘 모르는 거죠.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냐, 만약에 요 전 시장에 있는 밀도만 가지고 추측했다면 이 지구는 폭발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일 거예요. 우리 다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샘플링의 문제도 대단히 많다 이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샘플을 가지고 전체를 모르니까 일부를 가지고 그것들의 샘플의 특징을 알아낸 다음에 야, 이렇게 우리가 샘플을 가지고 알아보니까 전체는 이럴 것이야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과거의 그 접근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샘플 사이즈가 모집단,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 세계 인구를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키를 재서 평균을 내면 정답일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가능하다는 건 많을수록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하면 조금 더 하나님이 아는 거에 가까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많으면 다 좋냐?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제 구글하고 네이버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우리 이제 매일 사용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이 타인에 대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속이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구글과 네이버 앞에서는 거짓말을 안 해요. 왜냐? 내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네이버에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쓴 분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진짜 내가 궁금한 거를 써요. 그러니까 저 앞에서는 정직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서는. 참으로 좀 슬픈 일이지만, 그래서 데이터도 이게 맞는 데이터야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조건 많은 게 아니라 저기에 가나다라 마바사 1, 2, 3, 4 ABCD 아무 의미가 없는 데이터인 거죠. 정직한 데이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데이터를 생각할 때 많은 것도 좋고 또 많지만 가급적 정확하고 유효한 데이터였으면 좋겠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이제 기계들이 스마트화가 됩니다.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제가 그걸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고요. 제조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저 가운데 그림은 뭐냐 하면 어떤 부품이 들어왔어요. 부품이 들어와서 뭐 공작 기계든 로봇이 이제 거기에 가공을 하거나 무슨 짓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로봇이나 이런 때 중앙에 있는 컨트롤러에서 자, 무슨 부품이 도착했어. 그럼 너 이제 무슨 일을 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명령 받은 대로 부품을 가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부품은 뭐냐? 그냥 쇳덩어리예요. 아무 영혼이 없는 쇳덩어리예요. 그런데 지금은 똘똘해지면 저 파트와 부품과 기계가 의사소통할 수 있어요. 나 어떤 부품인데 나는 어떻게 가공됐으면 좋겠어. 나 이거 언제까지 납기로 나가야 되고 나를 발주한 사람은 누구고 나는 앞에 있는 친구랑 같은 배치야. 뭐 등등등. 이게 마치 우리 실생활에서 보면 저 로봇하고 파트가 무슨 관계냐면 의사하고 환자의 관계예요. 의사가 왜 똘똘하냐? 사실은 환자가 다 얘기해줘요. 언제부터 편찮으셨어요? 뭐 증상이 어떠세요? 뭐 이런 거 다 물어보잖아요. 예전에 이 파트는 아무 의견도 없는 쇳덩어리였는데 점점 환자가 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들고 오는 그런 추세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계들이 서로 얘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학습하게 되는 거죠. 무슨 파트들은 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뭐 불량도 안 나고 납기도 잘 지키고 좋더라. 이렇게 되면 이 기계들도 학습을 할 수가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한 기계화가 이제 돼가고 있는 거겠죠. 뭐 이게 한 예시입니다. 뭐 이제 아주 전형적인 예죠. 불량 예지 보존하고 뭐 이런 얘기들인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데이터가 뭐냐. 지금 많은 기업들 이렇게 보면 제조하는 기업을 보면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거는 최종 프로덕트, 자기의 완제품이 자기의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당신들 뭐 만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우린 베어링을 만들어요. 우린 모터를 만들어요. 또 우리는 절삭 가공을 해서 뭐 브레이크 패드를 만들어요. 등등등. 이게 자기 프로덕트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과거의 개념이고 또 당신은 뭐 만듭니까? 할 때 우리는 가공 과정, 제조 과정 혹은 기업의 활동 과정에서 이런 데이터도 사실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은 계속 팔아서 돈이 들어오니까 이게 유형의 자산이구나 하지만 자기가 지금 계속 활동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데이터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건 만든다고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면 그걸 활용하면 또 다른 소스가 될 수 있는데 내가 데이터를 만든다는 생각은 안 해요. 사실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 오른쪽 하단에 보면 제조 시스템의 산출물이 뭐냐? 그러면 부품입니다. 가 아니라 그와 플러스 그 부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활동을 통해서 나왔던 데이터 역시 내 산출물입니다. 라는 개념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이것도, 근데 뭐 데이터가 좀, 특성에 따라서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도 뭐 CNC 왔다 갔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X축을 보시면 0, 1, 0, 1, 뭐 이렇게 아주 극명한 데이터도 있지만 점점 이 X축으로 증가하다 보면 이거 말로 했는데 김 부장이 뭐 투덜투덜 했는데 사실은 그 투덜투덜한 말 중에 아주 기가 막힌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제하지?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이 형식을 잘 맞추기 어려운 그런 데이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형태들이 다양하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자, 이제 표준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중구난방으로 나오면 좀 골치 아픕니다. 그걸 이제 데이터에 대한 표준들, 특히나 이제 제조 분야에서 표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표준이 뭘까? 예, 표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표준은 첫 번째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기 어디 아랍 사람이 왔다. 제 말은 소음이에요. 그냥 노이즈예요. 그런데 이게 알아듣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같은 언어, 같은 표현을 쓰고 있구나라고 해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단위고 똑같은 표현인데 표현 방식에 따라서 어떤 사람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사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표준은 첫 번째로는 서로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아까 부품이 로봇과 같이 얘기할 때, 환자와 의사가 얘기할 때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제조 데이터의 표준도 이 장비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서 저 친구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 그림을 보면 구덩이에 이제 말이 빠져 있는데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저때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말은 맞는데 좀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여러 말이 있을 때 야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될지 모르겠네 뭐 이럴 때 그 말은 horse가 아니죠. word죠. 그러니까 예 이런 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소통은 돼도 이게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고 있느냐 뭐 숙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표준은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이다. 두 번째는 기능을 위한 도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도 그랬지만 이 컨센트, 이제 우리 출장 다니다 보면 컨센트 안 맞아서 그런 거 있죠. 그다음에 일본과 우리 이 자동차가 뭐 RHD냐, LHD냐,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우리가 사용할 때 좀 불편해요. 그래서 표준을 사용하면 무언가를 사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더더욱 큰 거는 지금 이 사람들은 나라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같이 연주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서로 약속된 악보라는 걸 보니까 같은 화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표준을 통해서 여러 다른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이 협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표준이 대단히 좋은 역할을 하네요. 요거는 그 중학교 1학년 책에 있는 겁니다. 위에 보면 무슨 말들이 많아요. 말들이 많은데 뭐 우리 지금 못 풉니다. 우리 이제 중학교 거 이제 푸시면 안 돼요.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 오늘 잠 못 자고 내가 이렇게 바보가 됐나 그런데 어쨌든 이건 보면 위에 있는 말들을 이렇게 써놨잖아요. 말들을 써놔서 뭐 8권에 A1이 들었다. 한 권은 얼마일까요? 그럼 이거는 이제 8분의 A다. 제가 4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게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지금 가르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제목이 문자의 사용과 시계 계산이라고 중학교 애들한테 했지만 이게 대학 이상에서는 이걸 formal languag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말들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방법이 뭐지?를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가르치고 있는 거죠. 애들은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혹시나 자녀들 있으면 가서 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어른 세계에서 다 쓰이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안 해줘서 재미없을 뿐이야 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로 되어 있는 것들을 동일한 형태로 표현해 주는 거. 이게 formal language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물론 제주에서는 도면이 그런 또 역할을 하죠. 뭐 어려운 수식 같지만 옆에 보니 어려운 수식 같지만 이게 뭐 대학에서 다루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거 중학교 1학년 거하고 개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표현할 때 이걸 이제 formal이라고 하는데 정형적 혹은 형식적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하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이 표현할 수 있을까가 이제 표준의 중요한 또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은 공통적인 용어를 통해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뭐 화폐처럼 교환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건 의미를 전달한다. 이 의미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데이터들의 표준들이 많아요. 이 중에 여기 보면 뭐
스마트 제조에서 많이 사용하는 독일의 그 라미 4.0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뭐 여기서 설명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이 독일이 이랬으니까 또 이제 미국 쪽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자기의 그 스마트 매니팩처링 에코시스템이라는 개념으로 제품이 처음에 기획돼서 설계되고 뭐 제조되고 또 시험하고 또 폐기되고 하는 그 과정들을 순환을 표현한 축과 자 그런 것들이 만들기 위한 공장들은 처음에 공장도 설계하고 시운전하고 그 다음에 운영한 다음에 관리 유지 관리 보수를 하고 이런 쭉 흐름이 있을 텐데 각각의 그 활동에서 어떤 표준들이 있겠느냐라는 것들도 정해놨고요. 또 우리가 물건 만들 때 공급처에서 이제 뭐 원재료든 부품을 공급받아서 만들 텐데 그 서플라이 체인은 또 어떻게 운영되느냐 그리고 그 한가운데 만나는 공장 내에서의 운영에서는 어떤 표준이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표준들 수만 종 있습니다. 예, 뭐 요 OPC라는 것도 있고 AAS라는 것도 있다. 이거는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를 말씀드렸고 데이터 표준을 말씀드렸는데 요 바둑을 보시면 아마 이제 기억나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다 아시는 뭐 이세돌, 알파고 다 아실 거예요. 이 그때가 인공지능 특히나 딥러닝이 폭발적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각인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어디에 매몰되냐면 바로 인공지능에 이제 매몰되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매몰이 되죠. 그런데 이때 이 구글의 그 딥마인드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잘한 건 뭐냐 하면 승자는 그때 뭐 그 이세돌 그때 그 이벤트의 최종 승자는 구글이죠. 구글이 뭐 최종 승자인데 또 다른 그 승자는 그 호텔이랍니다. 이름도 까먹었는데 그 호텔도 이제 대단히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이 구글의 그 딥마인드 그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똘똘한 게 뭐냐면 인공지능 기술을 아주 멋진 기술을 써서 딥러닝을 써서 바둑을 구현했다 보다 더 스마트한 건 타겟을 바둑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스페시픽 해야 된다. 문제가 왜 바둑을 타겟으로 기가 막히게 정했느냐. 바둑에서만큼 데이터가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 100 몇 번째 X축 어디 Y축 어디 이렇게 깔끔한 데이터가 없어요. 이렇게 기가 막힌 데이터가 나온 도메인을 선정한 그들이 인공지능의 기술보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그 개념이 확실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에 매몰되기 전에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지? 이 데이터의 특성이 뭐지?를 본다면 그 문제를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이 의사소통을 하지만 의미가 중요하다. 똑같은 말인데 의미가 중요하다.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되지? 이 말꼬리 잡기. 말 좀 들어줄래요? 말 돌리지 마세요. 말이 기네. 말이 줄었네. 등등등.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의미가 중요하냐? 데이터 표준을 하고 데이터를 사용하겠다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잘 해보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준이 의미와 의도가 우리가 같이 가져갈 수 있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데이터를 그러니까 문제 풀어. 안 풀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할 때까지 보면 저게 처음엔 표준화를 시켜야 된다. 멀리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처음에는 장비들에서 나오는 이 데이터들의 이제 엉망이었는데 표준화 시켰어요. 근데 표준화 시킨 게 다냐? 여기 시멘틱이라고 있는데 그 데이터의 의미가 뭐지? 이거 모아서 뭐 할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돼야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광풍이 불고 있고 또 심지어 여러 가능성들이 많이 이제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그 문제를 푸는 게 누가 푸냐 하면 보통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풀어요.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이제 딥러닝을 돌린단 말이죠. 그거 지금 웬만하면 오픈소스는 다 있으니까 풀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 기업에 맞는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걔네들은 우리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은 애큐러시에, 그러니까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맞췄지, 얼마나 빨리 맞췄지, 이런 거에 관심이 더 많은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우리의 제조 현장에는
어떤 문제가 해결된 거냐.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 누구냐? 우리 기업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든 데이터든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게 너무 무책임한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리 어렵지 않아요. 특히 인공지능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쉽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어려운 문제를 푼다. 이거 막말로 코드 50줄이면 짭니다. 근데 그 50줄 자기가 짜지도 않아요. 깃허브에 다 받아오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문제를 이해하는 것들은 대단히 어렵죠. 그게 진짜 기술인데. 그래서 이 기업 내에서 제조 데이터에 대한 엔지니어, 우리 기업의 제조 데이터 엔지니어를 키워야 된다. 표준을 저는 이제 표준을 좀 하긴 했는데, 이 표준 문서 일부를 가져왔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문서가 표준 문서예요. 한 3페이지쯤 읽으면 졸려요. 저도 그래서 안 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단어를 뭐라고 하자 기가 막히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내용들 관심 있게 내 기업에 있는 사람이 보면 내가 이 문제를 풀 거야. 거기 찾아서 읽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 마지막에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미술관 가면 또 이 큐레이터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큐레이터는 저기 안 썼네요. 그러니까 그림 잘 그릴 필요 없어요. 이 사람 그림 못 그려도 돼요. 얼기설기 해도 돼요. 근데 그 가치를 판단하잖아요. 이 가치가 얼마고 이 맥락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 그림이 의미가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큐레이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데이터 큐레이터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이게 소용이 뭐야? 이게 쓰임새가 뭐야? 이거 어떻게 사용될 수 있어? 이게 사용되면 당신한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러니 어떤 데이터를 어느 주기에 어느 시점에서 수집하는 것이 당신 문제를 풀 수 있어.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체계화시키는 것이 이제 데이터 큐레이터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 데이터들이 가급적 표준에도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각 기업의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표준 조금씩만 한번 들여다봐. 관심만 갖고 있어봐. 지금은 안 지켜도 괜찮아. 그런데 관심을 갖고 있어봐. 이러면 이게 이제 기업 내에서 자기 제조 데이터의 표준, 또 이것들을 통해서 스마트화가 될 수 있는 길들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시간을 잘 맞췄네요. 예, 이것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